자, 영화 속에서 박정민 배우가 연기했던 진태라는 캐릭터, 서번트 증후군을 갖고 있는 천재 피아니스트였는데 처음에 이 배역을 알게 됐을 때 어떠셨어요? 배우로서 어떤 결핍이 있는 역할이라는 건 매력적으로 다가오죠. 근데 이 영화를 그냥 처음 이제 배역을 맡게 됐을 때 가졌던 어떤 결심 같은 건 이 영화가 나왔을 때 그 장애를 겪고 계시는 분들이나 그분들의 가족이나 이런 분들께서 불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좀 했었죠. 네. 그래서 일주일에 2번 정도 그 당시 살던 집 앞에 이제 특수학교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한 반을 맡아서 봉사활동을 이제 한 거죠. 네. 이제 그 선생님들께서 당부하신 게 있어요. 절대로 우리 반에 있는 누군가의 개인적인 특성을 따라하지 말아라. 근데 저는 그것도 당연히 동의하는데 이게 보는 게 그거니까 어느 순간 제가 따라하게 될 것 같은 거예요. 이제 연습하면서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그거를 배제하는 데 있어서 또 애를 좀 먹었었죠. 다들 뭐 궁금해하시겠지만 원래 피아노를 치셨던 건 아니에요. 한 번도 쳐본 적이 없어요. 바이엘도 안 배우고. 근데 너무 놀라운 게 정말 피아노를 천재적으로 치는 역할인데 어떻게 호기롭게 하겠다고 한 건 쉬울 줄 알았어요. 감독님한테 호기롭게 제가 다 하겠습니다. 라이언 고슬링도 했는데요, 뭐. 저 라이언 고슬링 엄청 생각났어요. 오, 그러네. 하고 이제 바로 피아노 학원을 갔어요, 동네에 있는. 그리고 이제 배우고 한 2, 3일 있다가 후회를 시작했죠. 아, 저는 진짜 7, 8곡이었거든요. 이거 언제 다 그러니까 연습하지? 곡수가 꽤 돼요. 네. 심지어 감독님하고 촬영 감독님을 피아노 학원으로 모셔서 자, 한번 보세요. 이게 촬영이 가능한지 한번 보세요 하고 치는 걸 보여드렸는데 이제 감독님하고 촬영 감독님도 CG를 해야 되겠는데 싶으셨는데 이제 헝가리 무곡이 문제였던 거죠. 라라라라라. 그걸 너무 잘 친 거예요, 저기서. 그래서 CG가 그 다음부터 뭐 그린 스크린 이런 것도 없어요, 현장에. 그냥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정확히 이제 물론 이제 피아노에서는 소리가 안 났겠지만 네네. 그음에 그 운지를 했어요? 아니면 그러니까 모양 타이밍만 같이 했어요? 예를 들어서 5개를 다 쳐야 되면 한두 개는 포기를 해야 포기하고. 되는 거죠. 네. 근데 보는 사람은 그럴듯하게. 네. 그렇죠. 그러니까. 5시간씩 6개월 연습. 사실 이게 평생 피아노를 어려서부터 배워서 그걸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은 아, 네. 엄청난 좌절이죠. 제가 직접 다 친 게 아니니까 제가 저거 6개월 만에 저거 다 치면 저는 저기 뭐 오스트리아 가 있어야 돼요. 배우 하면 안 되죠. 저는 대학로 씬이 되게 좋았어요. 야외에서 되게 아름답더라고요. 사람들이 천천히 모여드는 거. 네, 네.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제형적인 장면인데 사람들이 모여드는 게 감동인 거예요. 결국 이제 첫 장면에서 우리를 그렇게 네. 딱 잡아주고 네. 마지막 갈라 콘서트 연주에서 아, 멋졌어요. 완전히 그 폭발적인 에너지로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는데요. 그것만이 내 세상이란 제목처럼 의미적으로도 보통 사람들처럼은 못 살지만 그 순간에는 딱 주인이 돼서 자신의 삶을 딱 이렇게 사람들과 공유하는 그 장면이 굉장히 우리한테 많이 인상적으로 남았고 그 지점에서는 배우의 힘? 텍스트로는 연주한다잖아요. 네. 정민 씨의 피아노 연주 전체를 다 보고 굉장히 마음이 움직이더라고요. 이게 저희가 뭐 피아노를 치는 영화라든지 연기가 아닌 어떤 잡기가 들어가는 영화들을 보다 보면 저거 진짜로 한 건가라는 생각으로 보게 되잖아요. 맞아요. 어느 순간 배우가 진짜로 한 것 같은데 라는 느낌만 줘도 훅 빨려 들어가는 거니까 이제 첫 승부에서 이겼어요. 그러니까 그 에너지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감독님하고 저하고 이제 끊임없이 그걸 우기고 가는 거죠. 배우가 이제 이거 진짜를 다른 기술적 도움 없이 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읽을 때 감독은 너무 뿌듯하죠. 네. 근데 이제 저는 좀 35 이후에는 몸을 좀 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로 좀 너무 극단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하는 친구여서 작품에 올인하고. 살을 빼도 막 정말 죽기 전까지 빼고 동주 때 형무소에서 장면 때는 이제 아나비턴스 응급실 간 거예요. 아니 근데 저는 예전에- 사실 그게 약간 부담스러워요. 제가 노력하는 이유는 제가 그 천부적인 재능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시는데 마치 막 제가 노력의 아이콘처럼 이렇게 아니 되는 게 나중에 다른 작품 하실 때 다른 감독분들이 보시다가 아유 동주 때문에 안압이 터졌다는 어디 이렇게 번쩍하는 거야? 박정민이 변했네. 야 박사님 그러실까 봐. 밥 두 그릇이나 먹어 이제 하나도 안 빼고. 그러니까 힘들어 주실까 봐. 박정민 배우는 그냥 이미 연기 자체가 피땀 눈물이 다 응집이 돼 있는 게 아닌가. 우리가 지금 프레임 만드는 거야. 노래가 아이지. 노력의 아이콘이라는 말을 직접 하셨어요. 지금. 이거 되게 이거 정민 씨는 되게 부담될 수 있는 프레임일 수도 있어요. 너무 열심히 한대. 6개월 동안 피아노 연습한 게 이 정도면 7개월 포크 연습한 타짜는 어마어마하게 난리 손이 안 보이시겠는데. 정확히 제목이 타짜 3라고 해요. 네, 원아이드 잭이라고 하죠. 타짜 원아이드 잭.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맡은 도일줄이라는 역할이 그 원에 나왔던 짝귀의 아들이에요. 동시생인데 포커 하는 거를 좋아하고 잘해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시련을 겪게 되고 더 큰 판으로 나가서 목숨 걸고 게임을. 뭐 밑장 빼기라든지 그런 손기술들도 많이 익히셨어요? 예, 타짜는 어쨌든 그 손기술이 그렇죠. 예,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대역을 쓰고 싶지 않아서 예, 한 거죠. 본인이다. 예. 되게 묘한 연기일 것 같아 카드는. 재밌겠다. 나중에 하늘나라 와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 찾아보세요. 가면 누구 찾을 끼고. 안 가요. 엄마 집에 빨리 가요. 영화 엔드로 갈 때 저는 심파로 가지 않고 굉장히 담백하게 프로그램에서 되게 예. 사실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얘가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걸 알까? 그럴 수도 있죠.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얘는 또 피아노가 치고 싶어서 거기 가서 엄마가 좋아하는 피아노를 치고 있었다 정도로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엄마가 뭐 돌아가셔서 막 슬프고 이런 것보다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담백하고 오히려 관객분들도 많은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다 싶어서 예, 그 장면도 되게 좋아하고 그 마지막에 손 닿는 장면이 참 좋죠. 맞아, 예. 집 앞에서. 이 조아라는 무심한 그런 형이었는데 마지막에 이게 손을 잡고 있는 장면을 보면 이게 윤여정 배우가 연기한 이 어머니가 되게 편하게 눈을 감으셨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또 올해까지 박정민 배우의 활약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바빠져서 힘들지 않으셨어요? 적응이 안 되는 시기는 있었어요. 그것만이 내 세상 영화 할 때 처음으로 상업 영화에서 주연을 맡아서 해본 건데 상업 영화에서 주연을 할 만한 그릇은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을 되게 자주 했었어요.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어쨌든 시간이 좀 지나가면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뭐 예를 들어 여기 나오셨던 장재영 감독님이라든지 뭐 신현식 감독님, 이준익 감독님도 마찬가지고 동료가 생기면서 그리고 하나의 영화를 같이 잘 만들어 나가자는 어떤 목적이 있으니까 이제 조금씩 현장이 재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괜찮아졌습니다. 겪으면서 다 극복해 나가는 네네. 배우 같아요. 예. 이 친구를 자꾸 노력의 아이콘으로 자꾸 오늘 얘기를 했는데 사실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 사람들은 이게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늘 본인의 결핍을 느끼는 거거든요. 이제 박정민이라는 배우가 동주에서 얼마나 많은 신인상을 받았어요. 이제 거기서 나 이제 됐지. 이렇게 싹 쓸었는데라고 이제 결핍을 못 느끼면 더 못 나아갔고 저는 이 배우가 스테디셀러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작품 하나하나에 1위 1비 안 하고 쭉 갔으면 좋겠어요. 계속 보고 싶어요. 40대의 박정민이란 배우도 보고 싶고 50대의 박정민이란 배우도 보고 싶고 궁금해요. 저랑 민기동 감독님 건강해야겠네요. 그걸 보려면. 계속 보려면 우리 되게 건강해야 돼요. 저희가 없네요. 우리. 자, 오늘 한국 영화에서 주목하는 젊은 배우로 박정민 배우를 소개해드렸는데, 자, 본인은 어떻게 이제 나아갈 것 같아요? 제가 나오는 영화가 좋은 영화였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게 저 유일한 목적이고 꿈이 앞으로도 계속 그랬으면 좋겠고. 네. 지금까지 박정민 배우가 연기한 필모를 보면 시대상을 담은 청춘을 연기한 작품들이 많았어요. 동주에서는 식민지 시대에 고뇌하는 청춘, 또 변산에서는 불안한 미래를 고민하는 청춘. 예. 근데 두 작품 다 이준익 감독 작품이에요. 네네. 그 역을 맡긴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업계에서는 사실 다 이미 이렇게 정평은 나 있었어요. 저런 배우가 잘 돼야지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었는데 좀 기회가 딱 맞아서 저희 너무 좋았죠. 그러니까요. 박정민 씨한테 동주를 맡길 생각은 없으셨나요? 약간 양쪽이 바뀌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 생각은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둘이 딱 달라, 그끼리. 그런데 이제 처음에 시나리오 받았을 때 네. 매니저 형님께서
하고 싶은 거 하면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진짜? 그럼 저 윤동주 해도 되냐고. 그러니까 그건 안 된다고. 그럼 뭐야? 윤동주 당한 일이야. 근데 또 동주 찍기 전에 북간도까지 갔다 오셨는데 사비로 다녀오셨대요. 진짜로? 네. 지원이 뭐 일정 없었나요? 제작자가 이쪽이죠. 왜? 아니 제가 뭐 예산이 없었을 말씀을 드렸으면 주셨을 수도 있는데 우선 제가 그냥 말씀 안 드리고 갔고 알아서. 어떻게 해야 내가 지금 어떤 이걸 소리가 연기를 잘할 수 있을까 하다가 생각하다가 바로 그 다음 주 비행기를 예매를 한 거예요. 물어 갔는데 윤동주 선생님 묘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 바로 옆에 송몽규 선생님 묘가 있어요. 나란히 있구나. 네, 근데 뭔가 그 마음이 좀 숙연해지더라고요. 내가 지금 이 나라를 위해서 애쓰셨던 이 사람들한테 뭐 연기 하나 잘해보겠다고 지금 찾아와가지고 뭐 하는 짓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동주라는 영화로 송몽규 선생에 대해서는 그렇죠. 더 많은 분들이 어쨌든 많이 소개가 돼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동주를 보면 사실 사람들이 윤동주 시인의 삶을 다룬 영화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그 영화를 보고 사람들이 놀라거나 인상을 깊게 가져간 이유는 옆에 있었던 송몽규라는 맞아요. 그 캐릭터 때문이거든요. 두 사람의 이야기라는 설정이 딱 영화에 잡히면서 정말 이 배우의 확장 가능성을 사람들이 인상적으로 받아들였던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사실 저희 방구석 1년에서 박정민 배우의 영화를 2편이나 벌써 다뤘거든요. 예. 공주 그리고 네. 사바하. 네. 그때 우리 장지영 감독님께서 박정민 배우 칭찬을 굉장히 많이 하셨었는데 박정민 배우는 제가 기사에서 이렇게 표현했던 것 같은데 이 텍스트를 진짜로 만들어주는 배우예요. 혹시 그 편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그 장 감독님은 언제든지 돈을 꿔야 되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서 언제 돈을 꿔야 될지 모르니까. 친구 관계가 어떤 사람이길래? 그럴 때마다 제가 돈 꿔드릴게요라고 말씀을 근데 너무 웃기고 가셨어요. 정말 재밌으세요. 너무 재밌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처음 만났을 때 이 사람이 검은 사제들을 만든 사람이라고? 그래서 되게 혼란스러웠었어요. 그냥 이게 되게 이렇게 저렴하잖아요. 네. 저는 처음에 빡발 찍고 들어올 때부터 웃겼어요. 너무 유쾌하셨어요. 제 주변에 장 감독님 만나고 오는 사람들은 다 덕질을 시작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맞아. 그럼 먼저 박정민 배우의 파수꾼부터 볼 텐데요. 어떤 작품입니까? 파수꾼, 박정민 배우의 첫 장편 데뷔작이자 윤성현 감독의 첫 장편 연출작입니다. 윤성현 감독께서는 이 작품으로 2011년 제48회 대종상 영화제, 제32회 청룡영화상, 제12회 부산영화평론가협회상에서 신인 감독상을 휩쓸었습니다. 예, 신인 감독상 다 가져가셨네요. 그렇죠. 2011년 3월 3일에 개봉을 했는데요. 예. 세 친구 간의 어떤 삼각관계를 또 보여주잖아요. 네. 그래서 이날이 삼각김밥데이입니다. 3월 3일. 그런 날이 네, 있어요, 진짜로? 근데 삼각김밥데이로 지정이 돼 있어서 실제로요? 네, 실제예요. 저 거짓말 안 해요? 모서리에 한 분씩 이 계시네요. 날짜는 사실입니다. 전 농담할 줄 모릅니다. 자, 그리고 한 줄 평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우리는 가장 단단할 것 같았지만 가장 위태로웠다. 네. 오늘 트레일러는요. 영화 전문 유튜버 스카라님이 올려준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의 극단적인 선택 이후 한동안 무력감에 빠진 기태 아버지는 그의 흔적을 찾아봅니다. 기태와 단짝으로 보이는 두 친구 희준과 동윤. 하지만 무슨 일인지 희준은 전학을 갔고 동윤은 학교를 그만둔 상태였죠. 배재기 씨. 근데 어떻게 저를 알고 이렇게 연락을 하셨는지. 연락처 받아가지고 전화를 다 해보니까 네가 기태랑 친하다고 하더라고. 생전 기태와 같은 반 단짝이었던 희준과 기태와 오래된 친구 동윤. 셋은 늘 함께했습니다. 여기 어디예요? 고양시 원릉역인데 네. 팬들이 여기 가서 인증샷 많이 찍어요. 맞아요. 네. 파수꾼 매니아들이 있죠. 네. 기태는 학교에서 알아주는 싸움꾼이었지만 이 친구들과의 우정은 각별한 듯 보였죠. 좋아하는 여학생들과의 여행 계획도 짜봅니다. 이번 주에 월미도 어때? 고경이하고 걔네 여자애들 다 같이. 아유, 이재훈 씨도 풋풋했어요, 그때. 그때 28살인가? 나이가 저 당시가 26살. 건축학개론 전이죠? 예, 전이죠. 희준이 좋아하는 보경과 동윤이 좋아하는 세정이 오기로 한 월미도 여행. 그런데 희준이 좋아하는 보경이 기태에게 관심을 보이자 기태는 난감하기만 합니다. 저 관계가 남자들 사이에 저런 관계가 생기는 건 되게 그쵸. 힘들거든요. 나는 누굴 좋아하는데 얘는 내 친구를 좋아하고. 야, 너 희준이 질투심 느끼게 하려고 나한테 일부러 그러는 거지. 뭐야? 응? 며칠 후 희준의 집으로 놀러온 친구들. 이거 실제로 감독님 집이에요. 이 집이. 그런데 무언가 심각한 대화를 하는 듯 보이는 기태와 보경.
진짜 못생기지 않았어요? 우리가 먼저 하기 전에 아니에요. 또 슬퍼 보이는 그녀의 표정까지 본 희준은 솔직히 말해주지 않는 기태에게 서운하기만 합니다. 무슨 얘기한 거야? 뭔 소리야? 방 안에서 보경이랑 얘기하던데. 희준의 기분을 걱정했던 기태는 보경이 자신에게 고백한 사실을 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오해하지 마라 진짜. 알았어. 이때 관객들은 내가 재훈 입장이라면 이상하다. 내가 정민 입장이라면 어떤 행동을 할까를 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도둑이 제발 좀. 또한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는 희준이 서운했죠. 왜 그래? 야 그래도 그게 엄마가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낫. 아무 일 없던 듯 일상적인 농담을 주고받는 반 친구들 사이에서 재호와 희준의 행동에 신경 쓰였던 기태가 갑자기 재호에게 추궁합니다. 아까 니네끼리 손 주고 받았잖아. 이 씬이 진짜 저는 너무 좋고 아 저도 이 씬 좋아요. 카메라가 조금씩 들어가서 네, 맞아요. 롱테이크로 가는데 저 아니야? 그냥 네가 부모님 얘기 나오면 아무 얘기 안 한다고. 저 제기는 실제로 진짜 쫀 거예요. 진짜 때릴까 봐. 네, 실제로. 아 상황만 줬구나. 네, 상황만 줬구나. 상황만 줘. 그리고 이 극에서 제일 스트레스 많이 받는 역할. 내가 보기에는 항상 언제 받을지 몰라. 맞아. 아빠와 단둘이 살고 있던 그는 친구들에게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일절하지 않았죠. 왜? 그런데 희준과 재호가 자신의 그런 사정을 알고 대화한 것에 상처를 받습니다. 넌 집에 가면 엄마가 밥 해주고 공부하라고 얘기해주지. 이 장면도 정말 압도적이죠. 예, 그래. 이 장면도 좋았어. 이 장면 촬영 끝나고 윤상현 감독님 우셨다 그랬어요. 저도 되게 울컥했는데. 근데 안 계시잖아. 엄마가. 왜 그래 알았어. 아무도 없어. 미묘하게 갈라지고 있던 기태와 희준의 관계는 점점 더 나빠집니다. 야 백희 미아 안 봐. 야 일단 불 붙이고. 야 이렇게 쉽냐? 야 너 꼭 나왔냐? 안 보라니까. 대놓고 하대하기 시작해요. 여기서부터 점점 멀어지고. 네, 멀어지는 거죠. 반복적으로 머리를 만지죠. 이게 서로 계속 소통을 안 하고 있는, 말은 하고 있는. 희준과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기태. 알았어. 야 진짜 미안해. 알았으니까 좀. 하지만 상황이 뜻대로 되지 않자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희준에게 심한 모욕감을 줍니다. 진짜. 내가 미안하다 그랬지. 여기서 알았다고 했잖아. 머리채를 잡아요. 미안하다고 했잖아. 어? 근데 원래 그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머리채를 딱 잡히는데 되게 울컥하더라고요, 저기서. 이 영화에서 정말 많이 맞으시더라고요. 네. 자신을 멀리하는 희준의 행동이 계속 신경 쓰였던 그가 희준을 자극하고 또 집착합니다. 이제 대놓고 희준을 괴롭히는 기태.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립니다. 그대 사실 알아? 그날 밤 가방을 찾으러 공터로 간 희준. 내가 설마 네 가방 태웠겠냐? 어? 친구 가방을? 가방 달라고. 어? 이런 거 한 것도 말라고. 전설의 주먹에서 또 네. 어? 전설의 주먹하고 맞는 게 편한 거구나라는 걸 그냥 내가 뭐 어쨌다고. 그런 척하지 말고 왜 이렇게 오바해? 참다 못한 동윤이 기태에게 경고하지만 우리 보겠냐? 기태는 끝까지 희준을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뭘 그만해. 야 남은 고민해서 얘기하는 건데 너 태도가 그게 뭐냐? 어? 나도 고민해서 진심으로 얘기하는 거야. 너 다음 주면 전학가. 이 덕분에.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야? 너는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뭔데? 내가 네 꼬붕이야? 애들 다 네 꼬붕이냐고. 네가 나 친구로 생각해본 적 한 번이라도 있냐? 백희의 가장 명장. 없잖아. 갈등이 있는 사람한테 내가 언제까지 네 앞에서 꼬리 단순하게 흔들고 그냥 살 줄 그만하자라는 얘기 참 알았는데. 답답한 얘기가 네, 그렇죠. 내가 너한테 네. 그렇게 까이고 오기로 맞아요. 버틴 이유가 뭔지 알아? 네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알량한 자존심 나도 한번 부려봤다 왜. 친구를 잃게 된 불안과 미안함을 표현할 줄 몰랐던 기태가 또다시 희준을 폭행하자 동윤마저도 기태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내며 희준을 데리고 나갑니다. 기태의 괴롭힘 끝에 전학을 간 희준은 아들의 흔적을 찾는 기태 아버지에게 대답을 회피하죠. 저는 기태에 그런 일이 있기 거의 몇 주 전에 전학을 가서 아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비겁하죠. 이런 이호 장면이 좀. 그러니까 사후에 희준이 되게 네, 어쨌든 기태 중심으로 영화를 보는 분들이 많으니까 제 싸이월드 미니홈 피에 와서 악플 다는 분들 많더라. 입상이라고. 네가 좀 잘하지. 너 때문에 우리 오빠가. 전학을 간 이후부터 친구들과 연락을 끊은 희준이 고민 끝에 됐어. 동윤의 집에 찾아갑니다. 무슨 일 있었는지 나한테 얘기 안 해도 돼. 근데 네가 기태 아버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 그날 밤 동윤은 마침 기태 아버지의 연락을 받고 힘들게 집을 나섭니다. 제일 친하다는 친구 둘이 그중에 하나는 갑자기 전학 가고 하나는 학교 그만두고 장례식에도 안 오고. 근데 이 아이들이 아버지한테 결코 진실을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저도 이제 아버지가 된 입장에서 보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아버지. 네. 맞아. 그러니까 저 아버지 보면서 마음이 되게 아팠어요. 너하고 다른 애들이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어느 날 희준과의 문제로 동윤을 찾아왔던 기태. 백팔로우가 굉장히 많아요. 영화를 보면. 흔들면서. 그런 게 되게 쓸쓸해 보이고. 보경이가 너한테 고백했잖아. 어떻게 알았냐? 세정이한테 들었어. 그때 왜 안 받아줬냐? 백기 때문에? 뭐 또 헛소리야. 그 정도로 백기 생각하는 네가 왜 그랬을까? 기태의 성격을 알고 있던 동윤은 그의 변한 모습이 걱정되기만 합니다. 좋아 보이는데. 다른 친구들은 기태에게 엄두도 내지 못하는 충고까지 하죠. 이제 나이값 좀 하고 살자. 그리고 되게 어른인 척하는 두 아이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이제 고3인데 나이가 할까 말까 고민 많이 했는데 세정이 있잖아. 세정이? 진지하게 만들 애는 아닌 것 같더라고. 야, 얘기 들어보니까 기태가 대뜸 세정에 대한 이상한 소문을 그쪽 동네에서 세정 언급하며 모르는 동윤의 사람이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야, 걔가 거친 남자만 하더라도 손가락으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고. 엉망이 된 기분을 참아가며 충격받았을 태연한 거야. 척하던 동윤. 근데 다 알고 있어. 그래? 고마운데 알고 있다 기태야. 머리가 복잡해진 동윤은 세정과 눈도 마주치지 못한 채 아무 일 없다는 듯 행동합니다. 너 오늘따라 왜 그래? 하지만 가진 티를 다 낸 그의 행동을 세정이 모를 리가 없었죠. 오늘 이상하잖아. 아니야. 그냥 머리가 좀 아파서 그래. 기태가 말한 그 이상한 소문을 알게 된 세정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충격을 받은 동윤이 기태를 찾아가 분노하게 이릅니다. 세정이 만났냐고. 세정의 상황을 몰랐던 기태는 동윤을 또다시 자극하고 둘의 관계 역시 소리야? 산산조각 납니다. 날 어떻게 보고 그딴 걸 묻는 거냐? 어? 얘기했다며. 죽여버린다. 죽여봐 이 X야. 평소와는 다르게 심각해 보이는 그가 걱정된 기태는 그제서야 상황 판단을 하고 사과를 해보지만 야 진짜 오해야. 동윤은 그날 이후 학교를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좋아하던 단짝을 모두 잃게 된 기태. 여기서 이재훈 배우의 코 얘기를 많이 그렇죠. 이 장면으로 팬들 다 뺏어가죠. 엽선 재훈으로. 학교에 나오지 않는 동윤을 직접 찾아가 왜? 사과하기로 결심한 기태. 너까지 나한테 이러지 마. 기태는 항상 스킵이에요. 네, 그냥 미안해. 그만하자. 내가 어떻게 해야 돼? 하지만 회복할 수 없을 만큼 기분 상처가 상해서 컸던 이러는 거 아니고 동윤은 똑바로 들어. 평생 죄책감으로 맴돌 마지막 비수가 될 말을 기태에게 던집니다. 뭐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어? 처음부터 잘못된 거 없어. 처음부터 너만 없었으면 돼. 폭력과 사과로도 그들을 잡을 수 없자 더 이상 지킬 게 없어진 기태는 그렇게 떠납니다. 교신 찍고 감독님도 같이 오셨죠. 친구와의 관계가 사회의 전부였던 기태의 죽음. 나 이공 받고 어렸을 때 야구 선수 하고 싶었는데. 국민 타자. 다 날 향해서 열공하고 환호하고. 보이냐고야? 봐봐. 나 쉽네. 누가 최고야? 어? 희준과 동윤은 그와의 아픈 기억을 회상하며 차츰 이해하고 성장합니다. 네가 최고다. 친구야. 마음을 전달하는 방법에 미숙한 소년들의 오해와 감정이 쌓아올린 파국.
영화 파수꾼이었습니다. 네. 오. 뭐 파수꾼 제목의 의미는 뭘까요? 그 파수꾼이라는 게 이제 뭔가를 지키는 자잖아요. 지켜보고? 네, 그래서 각자의 뭔가를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호미바드 파수꾼에서 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긴 있었는데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파수꾼. 예. 그래서 보고 나서 제목이 더 너무 쓸쓸하고 막 파수꾼들이 못 지킨 거야. 네.